처음에는 한 알로 들었는데 나중에는 계속 먹어도 효과가 좀 없던데요. 이 약이 부작용이 생기진 않을까?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지진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내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내성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약의 내성이라는 것 자체는 약물을 반복적으로 복용을 하면서 약효가 저하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죠. 이 내성이 생기는 과정 또는 그런 기전을 좀 보면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특정 세균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이 세균 때문에 내 몸이 아픈 거니까 원인균을 직접적으로 죽여야지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약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용 방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균이 100% 다 박멸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저항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세포막이 파괴되지 못하도록 만든다거나 변이를 일으켜서 이 기존의 약물의 기전이 더 이상 본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듣지 않도록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투력이 강해지는 세균을 우리가 내성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슈퍼박테리아 또는 슈퍼바이러스. 이 슈퍼박테리아 또는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면 이 균이 지역사회로 번지게 되거든요. 오남용을 했던 환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문제가 있죠. 반면에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도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몸은 기존에 있는 몸 상태가 정상이라고 여기는데 약이 들어와서 내 몸을 바꾸니까 내 몸은 이 약이 빨리 배출되도록 대사를 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간이나 신장에서 이런 약을 대사하는 효소의 활성화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결국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가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서 빨리 배출이 되니까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죠. 이게 바로 내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내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항생제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보다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이 원인 균에 따라서 타겟팅이 되는 항생제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최적의 항생제를 적절한 용량 그리고 적절한 기간 동안 처방을 한다. 그리고 내가 그 복약 지도를 제대로 지켰다면 특별하게 내성에 대한 걱정 없이 오히려 큰 질환으로 진행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죠. 문제는 오용이 되거나 남용이 되는 경우인 거예요. 항생제는 독하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생제를 5일치를 처방받았는데 한 이틀치 먹으니까 증상이 좀 좋아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중단해 버리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이 완전하게 박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매하게 남아있는 균들이 기존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일 수도 있어요.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3일치 항생제가 남았죠.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비슷한 증상이 나왔을 때 섣불리 본인이 나 전에 이렇게 아팠지 하고 그 약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같은 원인균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증상이 좋아진다 내지는 증상이 나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다른 약을 먹거나 중단하지 말고 그 기간은 잘 지키시고요. 만약에 약에 대한 반응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처방하신 의사에게 다시 가서 진료를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사실 살면서 가장 많이 먹게 되는 약은 진통제인 것 같아요. 진통제는 아주 크게는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두통이나 생리통이 있어서 약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건 비마약성 진통제로 구매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한 알로 들었는데 나중에는 계속 먹어도 효과가 좀 없던데요. 내성 생긴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기존과는 좀 다른 양상의 통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일 수도 있죠. 비마약성 진통제는 내성이나 중독이 생기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는 진통의 효과가 소염으로 오는 게 아니라 뇌에서 통증을 느끼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중독으로 가기 쉬운 경향이 있죠.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처방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사는 진통제 가지고 의존성이 생길까 봐 또는 내가 그런 진통제에 중독이 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많이 먹게 되는 약은 항히스타민제 종류인 것 같아요. 항히스타민제는 알러지 약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만성 두드러기나 만성 비염 환자 같은 경우는 항히스타민제도 좀 길게 꾸준히 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항히스타민제의 원리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을 때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막 나오면서 온몸을 가렵게 만들고 막 두드러기처럼 무들투들 올라오고 이런 알러지의 몇 가지 증상들을 유발을 하는데 이 기전을 차단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내성이 적은 약 중에 하나예요.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효과가 없는 분들은 한 가지 항히스타민제를 오래 먹어서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효과적으로 여길 차단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증상 완화가 처음부터 없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항히스타민제를 2개, 3개 같이 병용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항히스타민제를 드실 때 가장 걱정하실 부분은 내성보다는 부작용일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졸음이거든요. 특히나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효과가 좋은 반면에 졸림 그리고 좀 다운되는 부분이 되게 강해요. 만약에 내가 뭐 운전을 해야 된다거나 내지는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항히스타민제를 드실 때에도 반드시 좀 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졸음 같은 부작용이 적은 1세대보다는 2세대나 3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으시는 게 좋고요. 2세대나 3세대 항히스타민제도 졸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사람마다 적용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케줄이 없을 때 약물을 좀 드셔보셔서 자신한테 맞는 종류의 항히스타민제 종류를 좀 찾아 놓으시면 조금 더 일상생활을 하는데 편하게 약을 드실 수가 있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약들은 뭐 며칠 먹어서 해결이 되는 약들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몇 년 이상 꾸준히 먹다 보니까 이런 약을 먹으면서도 내성이 생길까봐 오히려 이제 제대로 복약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애초에 만성질환의 약들은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장기간 복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내성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내 병의 정도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약의 용량을 늘리거나 다른 종류의 약을 먹는 거지 내성이 생겨서는 아니에요. 사실 만성질환 약 같은 경우는 한 번 먹고 안 먹고가 크게 내가 느끼는 증상은 없지만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추후에 심내혈관 질환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임의로 이렇게 중단하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피부과 약 같은 경우는 독하니까 오래 먹지 말라고들 하는데 사실인가요? 참 많은 약들이 있는데 굳이 왜 피부과 약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피부과가 약을 그렇게 다양한 종류를 쓰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항히스타민제랑 스테로이드 이 2가지를 가장 많이 쓰게 돼요. 우리가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있는 호르몬의 한 종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특히나 좀 오래 쓰게 됐을 때는 전신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피부과에서 두드러기나 피부염 때문에 쓸 때는 그렇게 고용량을 쓰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긴 기간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용량을 좀 많이 올릴 경우에는 툭 하고 끊지 않아요.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점차 용량을 줄이면서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역시나 피부과 약은 독하대. 나는 알 수도 많은 것 같아. 이거 그냥 중단해야겠다고 툭 끊어버리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불편감이나 부작용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여드름 약들이 오히려 좀 독하다는 인식이 있어요. 이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쓴다거나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피지를 좀 억제하는 약, 이런 약들이 속쓰림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거든요. 의사에게 내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약의 뭐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종류를 좀 조절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